이진관 재판장은 한덕수 전 총리 선고 때 12.3계엄을 내란으로 칭하겠다고 결론부터 말한 뒤 판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며 건진법사가 유죄라고 못 박은 뒤 진행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재판 시작부터 건진법사가 유죄인 점을 가장 먼저 짚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 판단에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못 받고 세부 설명을 해나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경과를 논리대로 설명하는 통상 수순과 달리 두괄식으로 유무죄를 먼저 설명하고 재판을 진행한 겁니다. 이런 단호한 진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23년형을 선고할 때도 12.3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뒤 설명을 해나갔고,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특히 친위 쿠데타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건진법사의 혐의에 대한 세부 판단도 다른 재판부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건희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샤넬백을 유죄로 인정한 것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가 유착관계였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생관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 이어 건진에 대해서도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은요, 그 이진관 부장판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가지고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했죠. 왜냐면은 죄질이 나쁘잖아요. 권력자에게 기대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이 대통령 영부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엄중 처벌을 해야지. 그렇죠. 대통령 부인처럼 뭐 초범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전과가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피고인의 이익을 더욱더 확대 해석을 해주고 보장해 주는 게 과연 맞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심부름한 사람은 8년 받고 받은 사람은 1년 8개월. 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복골복 아니냐? 이 판사에 따라서 형량이 이렇게 달라지면 6년. 어떡하냐? 네. 이건 진짜 그런 심한 거 상황인데.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제 뇌물죄는 받은 사람이 더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이 전성배 씨는 전달자잖아요. 배달군인데 배달꾼인데 배달꾼한테 이렇게 훨씬 더 높은 중형을 선고해버리면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가족끼리 어떤 정치 대화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 사안만 보더라도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아빠 내가 아무리 봐도 몸통은 김건희인데 왜 깃털이 더 형량이 높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판사가 잘못한 거죠. 그 김건희 씨의 우인성 부장판사가 너무 약하게 한 건 맞아요. 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진관 부장의 그런 진 면모를 보려면은 판사들 요즘 많은 분들이 판결 생방송을 봤기 때문에 판사들이 어떤 흐름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형량을 선고한지를 봐왔고,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 공통의 주지 사실이 양형 이유,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형을 선고하는데 불리한 정상이 무엇이고 유리한 정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게 되는 건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건진법사 정서백 씨를 엄하게 꾸짖으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한 거는 간단하게 요를 하면 이 사안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있냐면은 국가적 공무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가 포함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고위직 공무원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알선 행위까지 나아간 점을 고려해서 형량을 매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맞죠. 겁니다. 지금 국정농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정농단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 이진관 판사는 이걸 전체적인 스토리로서 이해를 하고 맞습니다. 그 속에서 개별 범죄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인성 판사입니까? 이름 헷갈립니다만은 그분은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고 개별적으로 사건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행위를 공소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연결성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안 찾아냈죠, 일부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혐의 입증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무죄를 선고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판사의 수준을 보여준 게 저는 그 김건희 네. 재판의 판사가 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웃겼던 그 내용이 있잖아요. 당선됐을 때 받은 샤넬백 807만 원짜리는 의례적인 그러니까. 선물이다. 네. 어떻게 대통령 당선인 부인한테 주는데 그게 의례적인 선물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은요, 그 배우자는요, 8천 원짜리 선물 받아서도 안 돼요. 아무것도 받아도 안 돼요. 네. 근데 그걸 줬는데도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보면은 이진관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아예 못 박았더라고요. 취임 전에 당선인 신부일 때 받은 금품 수수도
알선수재가 성립된다. 쉽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게 알선수재인데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준 게 당시 당선인 지위에 있었고 청탁이 사전에 존재하기만 하면 알선 행위는 장래에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이런 식의 논점을 가져오면서 결국 샤넬백을 맨 처음 받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선인 신분 때 받은 부분을 우인성 부장판사가 무죄를 했지만 이것은 충분히 이런 조건을 봤을 때 성립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더 보태 가지고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도 쓴 거거든요. 네. 대통령 당선인일 때가 제일 힘이 세요. 인수위 시절이 그렇죠. 진짜 그냥 거의 모든 것을 그냥 칼질하고 결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취임 이후부터는 그냥 힘이 쫙 빠지는 거고 당선된 날부터 취임할 때까지가 권력의 정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무슨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당선인 시절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봐준 것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맞습니다. 권력과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판결을 한 것이다. 그렇게 모른 척 봐요. 했겠죠. 모른 척 한 걸까요? 의도적으로. 네. 봐주려고 했다. 그럼 네, 저는 그렇게 보여.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다른 사법 개혁의 하나의 뭐 구실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 물론 이제 2심 가면은 서로의 형량을 맞아요. 보면서 네. 이렇게 예, 조정을 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 들고요. 이 틈에 우리가 잊혀졌던 거 하나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영부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그 구성에 관한 거 맞아요.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지 뭐 이런 뇌물을 받고 나쁜 국정농단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부인이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치적 활동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뭐 봉사활동 이게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네. 저는 영부인에 관한 법적 지위로도 지금 뭐 우리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시면 그래서 공무원이 준하는 신분이 된다고 한다면은 네. 김건희가 받은 것들이 윤석열 조사할 필요도 없이 뇌물 바로 좀- 뇌물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거죠. 법령을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아니 교영이 형이 네. 그 또 출입을 오래 하셨잖아요. 법조 기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오늘 판결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 게 구형보다 지금 세게 2번을 했잖아요. 내부에서는 좀 동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부에서 이진관 판사에 동요가 없다기보다는 사실 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외부와 말을 섞는 걸 굉장히 터부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독한 판결을 혼자 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외부로는 잘 발설을 하지 않고 그런 버릇이 사실은 우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가 장성철 선배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번 물어본다거나 우리 박지원 선배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상례인데 판사들은 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독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동떨어진 결론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우인성 부장판사와 이진관 부장판사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동종 사건이 돼 형량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이진관 부장판사의 돋보이는 점은 이 사안을 중대하게 봤다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양형 이유를 대면서 건진 법사가 자기 죄를 덜기 위해서 자백을 했잖아요. 자백을 한 부분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 않고 불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질타를 했냐? 네. 피고인이 번이하여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백한 사정이 있으나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자백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형사 책임을 감경받고자 하는 판단에서 입장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깊이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버렸어 보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재판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늘 의문이 하는 게 판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재판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면서 정의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몫인가? 아니면 공소장이 제대로 됐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점검하는 전체의 목적인가?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사들이 잘못 판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들어보면 저는 어떤 생각 드는냐면은 행간에는 특검도 강력하게 꾸짖은 거예요. 왜냐면 특검의 맞아요. 지금 그런 기소 느낌 태도를 보면은 니네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수사에서 자백하면은 감면해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솔직히 죄질이 나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중에 주변에 법조인들이 많다 보니 가족 중에 있다 보니까 자수서라는 걸 만들어서 내 가지고 형식적으로는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그런 점과 빗대 가지고 건진 법사가 검찰에 수사할 때는 계엄에 대해서 뭔가 헌재에서 윤석열을 자르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입 닫고 있다가 특검 시작해서 다 죽은 것 같으니까 그제 와서야 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 거는 진심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너 형 안 깎아줘.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냥 기소 내용만 보고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좀 살펴보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어떻게 보면 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네. 그가 쓴 이제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고 지금 이 사안이 국민들에게 미친 해악이라는 게 개별 좀도둑이 뭐 시장 들어가서 물건 훔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건희 특검을 비판할 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이 스토리 전개로 보지 않고
뭐 그라프 받았느니 울라프 받았느니 뭐 받았느니 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해서 뇌물 사건을 각자를 엮어가지고 형량을 억지로 높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재판 결과가 나와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 이중관 판사의 이 재판을 운영하는 방식은 굉장히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묵시적 청탁이라는 부분도 좀 이렇게 쉽게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딱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네. 옛날에 초코파이 그 CM송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거 아닙니까? 선물 가는 순간에 아 그래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던 거. 왜 그러냐면은 김건희는 대선 과정에 통일교가 윤석열을 지원했다고 당연히 알았겠죠. 선거운동 도중에 3월에 그 윤영호라는 본부장한테 전화까지 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4월에 샤넬백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당선인 신분이 지나가지고 대통령이 됐을 때는 뭘 해줘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해도가 높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무죄를 쓰는 거는 우리가 그렇죠. 말이 정치권에 안 있는 되죠. 사람 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네. 이 경향 출연하고 싶어서 우리 구교영 기자한테 처음에 밥을 사요. 네. 밥을 사는데 그런 말 안 해. 경향신문 잘 돌아가죠. 이런 이야기하고 헤어졌어. 두 번째 만나가지고도 또 그런 이야기 안 해. 네. 세 번째 만나가지고 좀 시켜줘. 이러면 그 세 번째 것만 청탁한 거야? 아니단 말이에요. 첫 앞에 번째, 두 두 번째 개- 다 밑바닥 간 어. 거잖아요. 이미 3번 먹었기 때문에 안 시킬 수가 없는 그렇지. 예를 들면 네. 지금 보니까 그게 묵시적 청탁.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이해하는 부분들을 그렇죠. 법대에 있는 판사는 왜 모른다고 주장을 했을까? 지금도 의문이에요. 안 보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진짜 봐주고 싶어서. 보이는 걸 안 보고 싶은 걸 수도 네. 있고 와.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대단한 호감도가 있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해석이 안 돼. 좋아해서. 봐주려고 애를 쓴 흔적이 있잖아요. 피고인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 개인적인 호감도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념 정치 노선적 호감도라고 제가 또 좀 그래도 좀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성향도 정치적 그쪽이 선정을 아니었을까. 저는 근데 이번에는 판결문에 정교유착이라는 표현이 판결문에 들어갔어. 명시가 네,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야 이거 통일교를 발목 딱 잡아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수사도 좀 더 강하게 좀 들어가야 근데 되지 그런 않을까. 면에서도 맞는 거고 실제로 이제 김건희가 1년 8개월 받고 지금은 해맑게 웃을지 모르지만은 항소심에서 우인성 판결문이 합리적인지 고등법원에 있는 부장판사는 아니면은 이제 이진관의 그 판결문이 합리적인지를 또 두 개를 비교해보고 판단하게 될 거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판사라고 한다면은 우인성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는 지금 1년 8개월 받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 나올 준비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뭐 드립니다. 중화특검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진짜 중요한 사건들 제대로 조사해서 기소하면은요 감옥에서 여생을 보낼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우리 정숙희님께서 이래서 법 왜곡죄가 필요해라고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속보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민주당 법 왜곡죄 결국 수정 위헌 소지 최소화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저희가 속보가 방송 시작할 때 딱 나왔거든요. 근데 저게 사실 합리적인 태도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마도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누군가한테 그렇죠. 컨설팅을 받는 거고 그렇죠. 정말 정의감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충고를 했기 때문에 그걸 듣고 고친다고 하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 손방망이다.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법 민주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민주화로 가야 특히 이제 된다. 상권 분립이 보장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요. 사법부조차도 대의민주주의적 과정을 한두 번은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결국은 그 문민 통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규제를 하더라도 엘리트 귀족주의적인 독점 현상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런 말씀도 해주신 거고 어쨌든 간에 사법개혁이라는 게 온 국민이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 나쁠 건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뭐 저렇게 마지막에 수정하신 건 잘하셨는데 법사위에서 그동안 저런 주장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네. 저런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미리 수정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아울러서 뭐 재판 소원이라든지 대법관 네. 증언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항들이니까 좀 더 부작용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네. 사회적 합의를 더 많이 이끌어내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맞습니다. 바랍니다. 네. 그냥 밀어붙인다고 개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충분히 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뭐 미흡하다고 봅니다. 미흡하다고 다른 보고 각도에서 아, 예, 우리 평론가님은 그 더 저기 강력하게 해야 된다. 고위직 입장인 거고. 판사들은 네. 한 번 정도의 단계에서는 선출직을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관 정동되면은 각종의 비토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토할 수 있고 네. 국회가 지명하는 대통령이 비토 상호 비토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법외국제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제 느낌인데 저렇게 민주당에서 이제 입장을 의원총회까지 열고 뭔가 합의한다 밝혔다는 거는 네. 당청 간의 소통이 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3법 두고 얘기하는데 법외국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판사들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추정하는 건데 법외국제 무서워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판사들은 왜냐면은 저게 지금 그 부추기는 입장에서는 남용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하는데 기소는 검사가 하죠.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죄목이 있어도 그렇게 쉽게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예. 그러니까 결정례 자체가 많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법률을 엉뚱하게 해석했을 때거나 네. 예를 들면 엉뚱한 그 사실관계를 적용했을 때 기소되고 재판받고 유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제가 사실 법원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3법 중에서 대법원이 가장 싫은 건 재판 소원인 거고 사실은 법 왜곡죄하고 대법관 증언은 별로 두 번째 후차적인 문제. 데미지가 별로 돼도 없구나.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만 재판 소원제는 왜 그러냐.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들이 가진 최고 법원의 지위, 법률 해석권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네. 헌재를 인정 안 하는 거지. 그렇죠. 대법원이.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사실은 현행 헌법 체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그 양면이 있다고 보는데 저도 헌재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헌재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판사들이 헌법을 몰라. 그 헌법과 관계없이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절차법 위주로 네. 해가지고 모든 것을 판결해 버리니까 나라가 이 모양 됐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 현행 그 근대법 체계라는 것이 200년 전, 3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수정해야 돼요. 문맹률 90%대 봉건 영주 옆에 있고 저 대통령 옆에 있는 똑똑한 엘리트들 있잖아요. 식자청결 얼마 안 될 때 그 사람들에게 독점적 해석 권한을 줘서 하던 이 체계는 이제는 저는 끝날 때가 됐다고 봐요. 네. 새롭게 구성돼야 돼요.